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올해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그 공수처법 부칙에 보면 이 법은 6개월 뒤에 실효,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라고 하면 7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 뭐 그 전에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하는 시점을 대략 7월 중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수처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총선 후에,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공수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건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21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데, 그 구성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지금 2개밖에 생기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이나 아니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또 나겠지만, 지금 그 두 정당은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5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15일까지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해놨고요. 미래한국당은 독자 행보를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한국당 독자 행보와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더불어시민당이 혹시라도 제3교섭단체를 만드는가 만들지 않는가, 이거를 판단을 해보고 난 뒤에 합당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쪽은 17석, 근데 이제 양정숙 당선자 제명했으니까 16석, 그리고 이쪽은 19석. 그러니까 이제 몇 석씩만 보태면 다 교섭단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당이 교섭단체를 다 만들었다 그러면 제4교섭단체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 중에서 추천위원이 정당 몫이 4명입니다. 그런데 여당, 지금 민주당 몫이 2명.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가져간 거고, 그러면 야당 몫이 2명인데, 야당 몫이,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도 예를 들어서 제3교섭단체를 만든다면 그것도 야당입니다. 형식상. 실질적으로 여당이지만.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당연히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머지 하나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한국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더불어시민당이 이건 굉장한 쟁점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제3교섭단체가 가져간다면 결국은 의석수가 많은 제3교섭단체가 가져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많이 구워줄 수 있는 의석의 여유가 많은 민주당이 훨씬 우세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미래한국당도 독자적으로 제3교섭단체 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지 않는 한. 근데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이 5월 15일 이후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도 결국은 통합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통합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린 그러면 저쪽에 합당했으니까 우린 제3교섭단체 만들겠다, 그러면요 민주당도 만난을 무릅쓰고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또다시 교섭단체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만든 제3교섭단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왜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총 7명의 추천위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려면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2명 중에 1명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미래통합당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공수처장은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추천하는 1명, 그러면 야당에서 추천하는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대통령한테 올립시다. 2명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미래통합당이 절대 반대죠.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차기, 그러니까 초대 공수처장은 미래통합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여권에 유리한 공수처장 임명은 불가능해진다 하는 것이 첫 중대 변수고, 자, 오늘 이제 여기저기서 나온 두 번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5월 8일 본회의, 근데 뭐 거기서 개헌안,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하자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동격서 작전일 가능성이 많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하자고 하는데 개헌안 처리 안 한다고. 그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그러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제, 그걸 국민 발안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뭐 그 주장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죠. 요새 뭐 100만 명 걸핏하면 광화문에 100만 명 모이는데 우리 유권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4,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뭐 100만 명이 우리 헌법 개정합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맨날 헌법 개정안을 그걸 국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 심의하다가 볼일 다 볼 겁니다. 그러고서 날 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제가 보건대는 아무리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다고는 하지만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거는 어이없는 숫자다. 만약에 정말 국민 발안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100만 명 정도가 아니고 아마 한 300만 명 정도? 뭐 그 정도도 예를 들어서 뭐 민노총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 마음 먹고 작심하고 만약에 그 국민 발안제를 그 본인들이 추진하겠다 그러면 300만 명? 그거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라면 혹시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근데 저는 100만 명 국민 발안제라면 이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광화문에 걸핏하면 100만 명 모이는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필요 없이 우리가 광화문에 매주 토요일 날 100만 명씩 모여서 거기서 개정하고 싶은 거 다 개정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정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안 된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거는 어차피 통과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공수처나 뭐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회법에 공수처장을 청문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에도 청문 대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장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임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서 이제 또 그 우현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헌법에 보면요, 헌법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사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수처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심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검찰총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어찌 보면 검찰총장보다 이제 권한이 더 막강한, 왜냐하면 더 중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 이 사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왜냐하면 거기 헌법에 없으니까. 이거는 우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럼 헌법도 개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거는 이제 여전히 논란 상황이고요. 자, 우선 당장 필요한 거는 공수처장 그 추천위원회, 이거에 그 인사청문회법에 이제 인사청문 대상으로 넣는, 이거는 당장 통과돼야 되겠죠. 거기다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뭐 이런 것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계류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과 안 시키면 결국은 5월 30일부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끝나면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은 다 폐기되거든요. 그러면 21대 국회에 그런 법안들을 다시 내서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6월달 되는데, 그러면은 출범 때까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나마나 이번 국회도 원 구성이 그렇게 쉽사리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민주당 제1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1당이 법사위원회도 우리가 가져가고 운영위원회는 당연하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중요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다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뭐 밀어붙이면 되니까요. 표결하고. 그러면 이제 야당이 저항하는 방법은 합의를 안 해주면서 저항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도 국회 구성부터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도 7월 초까지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회 구성이. 왜냐하면 이번 국회는 뭐 보나마나 국회의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국회 부의장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민주당이 가져가고요. 한 자리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겠죠? 가져가고 상임위원회 쭉 나눠놓고서 이제 어떤 상임위원회를 미래통합당에 배분할 것이냐 이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합의를 할 텐데 그 합의하려면 지금 원내대표들 20대 하반기 원내대표들은 이미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7일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8일에 새 원내대표가 나오는데 그 원내대표가 나오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자 21대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서로 협상을 할 텐데 그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서 원구성을 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법안들을 다시 내고 이것들을 협의하고 그러면 7월 중순 공수처 출범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출범했죠. 아마 이 출범할 당시에 여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대략 어떻게 공수처 이 얼개를 마무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8일 본회의를 민주당에서 지금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5월 8일 잘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 뽑는 날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때 20대 국회 남은 그 법안 처리 뭐 공수처 그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이걸 처리해 줘야 되겠다 이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없다고 보죠. 더군다나 새 원내대표 그날 뽑는데 근데 새 원내대표가 업무 파악도 안 됐는데 가서 20대 국회 계류 법안 다 처리합시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거 불가능하다는 건 합리적인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8일은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국회를 20대 국회에서 여느냐? 열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낙선한 사람들은 새 원내대표 딱 선출되는 그 시각부터 낙선한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내 임기는 끝났다 그러면서 짐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본회의 열겠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미래통합당만 그러냐? 아닙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낙선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수선하고 짐 싸고 뭐 그다음에 보좌관 뭐 비서관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다음 직장을 위해서 다른 보좌관 여기로 벌써 이미 다 예약해서 찾아다니고 그럴 텐데 언제 거기서 그러지 말고 우리 남은 계류 법안 다 처리하고 갑시다.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가는데 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 이런 법안 처리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7월 중순 공수처 출범 일단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원내대표가 5월 30일부터 아마 또는 그 전에도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공수처 출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6조 8항 같으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국회 규칙이나 또는 구조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다 뭐 수사처 규칙, 국회 규칙 이런 대로 위임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근데 수사처 규칙 같은 경우는 뭐 2월 달에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서 이미 뭐 준비해 놨을 텐데 국회 규칙 같은 건 아마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무엇보다 공수처장을 그때 임명을 해야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공수처장이 뭐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늦춰지면 전체적으로 수년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때부터 여권에서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시작할 텐데 윤석열 검찰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거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죠.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재개, 이 부분도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아마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자, 지난번에 제가 중대 변수 등장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변수가, 장애가 등장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